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목소리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항상 바느질만 하는 영상만 올리다가 목소리를 덧붙인 이유는 이제 새로운 카테고리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예요. 저는 자수를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자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제가 자수만큼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자수보다 훨씬 전부터 좋아했던 것이 바로 책이었어요. 그래서 책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거의 혼자만 읽다 보니까 요즘 많이 하는 북클럽이나 책 모임은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뭐 시간의 문제도 있지만 책 읽는 거에 대해서 얽매인다거나 정해진 책을 읽는다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계속 혼자만 읽다 보니까 점점 책 읽는 속도도 느려지고 동기부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수도 매일 혼자 하다 보니까 누군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그렇게 선뜻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서 말을 나누는 게 저는 가장 어렵게 느껴졌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짧게 공방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말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친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제가 사회성이 제로에 가까워서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아마도 제가 이런 성격으로 공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적인 것을 별로 묻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사적인 얘기도 처음부터 꺼내기는 싫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갑자기 자수를 하면서 책 이야기를 하는 모임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야기의 주제가 정해지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막 혼자 식은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생각만 하고 있고 누가 안 하나? 그냥 누가 해줬으면 나 참여할 텐데 라는 생각만 하고 있고 왠지 내가 한다면 이건 내가 아니고 다른 우주에 내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내가 혼자 자수하면서 책 수다를 떠는 건 어떨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냥 누굴 만날 필요 없이 혼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거기에 최근에 조금 무기력해진 느낌이 있었는데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큰 변화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늘 언제나 조금씩 변화를 하는 거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서문이 좀 길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용기를 내서 지금 더듬거리면서 목소리를 녹음하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방적인 책 이야기라서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저도 어색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블로그에 책 리뷰는 항상 써왔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써왔는데 글을 쓰는 거는 익숙한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책 이야기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정말 말하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제 목소리가 듣기 싫으시면 그냥 음소거 하시고 그냥 수놓는 영상을 보면서 멍 때리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자수와 책은 전혀 상관없으니까요. 그냥 목소리만 들으시던지 자수만 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저는 책과 자수가 함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반응이 안 좋으면 이번만 만들고 다시 안 만들 수도 있지만요. 오늘 제 손은 사시코 자수의 원모양을 수놓을 거고요. 제 입은 김금희 작가님의 책 대온실 수리 보고서와 경애의 마음에 대해서 떠들 것입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이 사시코 자수를 소개하자면 이 자수는 일본의 전통 누빔 자수입니다. 아주 천이 귀하던 시절에 천을 보강하기 위해서 수를 놓은 건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하나우킨이라고 해서 꽃 모양 행주라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행주로 사용하는지 만들고 나면 행주로 쓰기 어렵긴 하지만요. 여기엔 여러 가지 문양이 있는데요. 보통 단순한 무늬를 반복되는 무늬를 러닝 스티치로 수놓는 그런 자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이렇게 무늬나 패턴을 만들어가는 자수인데요. 이 자수들은 단순 반복해서 하는 바느질이 많다 보니까 편안하게 책 이야기하면서 수놓기에 딱이란 느낌이 듭니다.
애초에 제가 하는 자수가 대부분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명상자수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기회에 이 느낌을 확실히 살려보고 싶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김금희 작가님에 대한 추천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잘 가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책, 작년에 나왔지만 대원시 수리보고서가 그렇게 재밌다고들 하는데 왠지 제목처럼 딱딱한 내용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역사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면 제가 좀 어렵게 느끼는 편이라서 계속 망설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서점에 갔다가 그냥 일단 읽어보고 판단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게 됐습니다. 일단 당연하겠지만 처음 읽고 느낀 거는 필력이 대단하다는 거였어요. 뭐 젊은 작가상이나 김승원 문학상 등 많은 문학상을 받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이 책 한 권으로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다들 창경궁에 대원실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동물원이 있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 동물원이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졌다고 나중에 알게 됐네요. 그럼 일단 이 대원실 수리 보고서의 줄거리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 소설은 영두라는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영두는 관공서 등에서 보고서를 쓰는 일을 하는 30대 여성인데요. 창경궁에 있는 대원실 수리 보고서를 쓰는 일을 맡는 것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영두는 그 일을 맡기까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 일을 하게 되면 창경궁에 자주 드나들 것이고 그러면 창경궁 근처 하숙집에서 지냈던 10대 시절의 자신이 떠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화도에 있는 성모도에서 중학생 때 홀로 서울로 와서 하숙집에 지냈을 때 영두는 많은 일을 겪게 되는데요. 특히 어떤 사건으로 인해 트라우마까지 생기면서 학교도 자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두는 대원실 수리 보고서 일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과거도 돌아보고 대원실을 수리하듯이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도 치료해 갑니다. 이런 영두의 현재 모습이 이 소설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10대 시절에 낙원하숙에서 지냈던 영두가 겪었던 일들이 나열됩니다. 또한 대원실 수리보고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역사에 대해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대원실을 만들었던 일본 사람 후쿠다 노보루라는 인물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이야기의 공간은 100년도 더 전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서 한국 전쟁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도 이 소설에서 중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소설은 100년도 더 넘는 시간을 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낙원하숙에서 지낼 때 영두는 주인 할머니와 잘 지냈어요. 그런데 같은 방을 쓰는 리사와는 악연이었습니다. 또한 동네에서 우연히 만난 순신이라는 친구와는 풋풋한 첫사랑을 했습니다. 영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통째로 잊었던 과거의 기억에서 반짝이는 첫사랑의 감정을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비로소 아프다고 무조건 기억을 통째로 버리려 했던 것은 소중한 것까지도 잊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대원실을 짓기 위해서 일본에서 건너온 후쿠다 노보루라는 인물, 그리고 창경궁의 대원실, 창경궁 옆에 낙원하숙, 하숙집의 주인 할머니, 10대의 영두와 현재의 영두, 창경궁을 둘러싼 전쟁과 개인에게 고통을 안겨준 역사. 어쩌면 그러한 인물들과 공간, 배경들이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소설의 후반으로 갈수록 흩어졌던 퍼즐들이 극적으로 맞춰져 가면서 큰 그림이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 부분이 폭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극적인 부분이라서 영상화된다면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탄탄한 줄거리도 줄거리지만 그 이야기들 속 등장인물들이 너무 입체적으로 잘 묘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의 묘사들이 너무 생생해서
바로 배우가 그 대사를 읊는다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대사도 재미있었고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생생하게 상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소설의 주인공 영두의 아픈 기억이 소설의 전반에 깔려 있었는데 처음에는 외면하고 싶어도 결국에는 그것을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담담하게 그 트라우마와 마주하는 것 또한 담백하고 좋았습니다. 이 소설에서 역사적인 배경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서 이야기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폭과 깊이가 너무 넓고 깊어서 오랜만에 장편 소설의 맛을 제대로 느꼈던 소설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픈 시대가 어떻게 한 개인에게 고통을 주는지 또 우연이나 필연이라는 방식으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기는지 한 개인이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모두 두루두루 생각하게 만드는 소설이었습니다. 재미있고 극적인 서사나 매력적인 등장인물들 거기에 깔끔한 마무리까지 완벽해서 곧 영화가 나온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소설이었습니다. 아니 벌써 영화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그래도 김금희 작가님을 아직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책들도 이렇게 잘 썼을까? 이 책이 분명 잘 쓴 건 맞는데 잘 쓴 책을 안다는 것과 자기가 좋아하게 된다는 것은 조금 다르다는 느낌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이야기가 재미있는 책들보다는 문체나 분위기가 좋은 책들을 더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작가 특유의 감성이 묻어나면 그 감성이 저랑 잘 맞다면 굳이 서사나 줄거리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김금희 작가님은 일단 문장을 밀고 나가는 힘이나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힘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새 책이 나오면 무조건 사서 본다 라는 제 리스트에 넣기에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아리송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작가님의 유명한 다른 책인 경애의 마음을 도서관에서 빌려왔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없어서 일단은 빌려보기로 했죠. 제가 되도록이면 짐을 늘리고 싶지 않아서 책 또한 정말 소장하고 싶은 게 아니면 되도록 사지 않거나 샀어도 중고로 정기적으로 팔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조금은 후회했습니다. 이 책은 사야 했구나 하면서. 이 책은 사서 제가 그냥 소장하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보다는 더 내가 읽고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 책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내 손을 한번 거쳤던 이 책을 슬쩍 건네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을 보태서 누군가에게 건네고 싶은 책이었어요. 사실 대온시 수리 보고서와 비슷하게 경애의 마음 또한 제목이 손에 안 가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애의 마음이라니. 이건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목을 보면 아주 오래전에 알고 싶지 않은 친구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 같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설 내용이 불편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앞서는 제목이었어요. 제가 너무 현실적인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 불편한 현실의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은 너무 진지한 소설은 불편해서 잘 못 읽거든요. 아마 어쩌면 그래서 앞에 대온씨 수리 보고서도 그렇고 김금희 작가님한테 손이 안 갔던 이유가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소설에 대해서 소개해보자면 일단 소설의 주인공은 공상수와 박경애입니다. 둘은 모두 반도미싱에 다니는 직원이고요. 공상수는 현직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 덕분에 낙하산으로 회사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른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타협하지도 않는 성격 때문에 또한 영업직임에도 전혀 성과가 없다는 점 때문에 모두 싫어하지만 공상수의 아버지와 그 반도미싱 회장님이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모두 해고하지도 못하고 팀장 대리라는 직함으로 애매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박경애라는 인물은 노조로서 파업에 참여했었는데요. 파업 과정에서 노조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걸 알리려고 하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런저런 사건이 생기면서 파업이 흐지부지 되고 결국 회사와 노조 양쪽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결국 이 부서에서 저 부서 전전하다가 상수의 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수의 팀이라고 해봤자 공상수와 박경혜 둘밖에 없는 팀입니다. 경혜는 10대 때 영화 동호회에서 만난 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화재 사건으로 잃게 됩니다. 그 화재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했는데요. 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불이 나서 여러 명이 희생되었는데 그 희생자가 대부분 미성년자였던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장은 술값을 못 받을까봐 가게 문을 잠궜다는 진술을 해서 모두를 경악하게 한 사건이었는데요.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화살은 그런 어른들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미성년자들에게로 돌아갑니다. 날라리라는 낙인으로 찍힌 채 말이죠. 그런 상황에 2번을 상처 입은 경혜는 힘겨운 나날을 보내면서 부서진 마음을 어렵게 추스릅니다. 나중에 대학에 가서 다른 사람을 사귀게 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번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이 상태는 이 소설이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공상수라는 인물은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외롭게 자란 소년입니다. 유일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마저도 잃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자신만의 소신을 단단히 하면서 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언니는 죄가 없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다른 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앞에 말했던 책 대원시 수리 보고서에서도 미스터리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야기를 쫓아가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 언니는 죄가 없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언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자로 생각하는 이 공상수라는 언니, 스스로 그 언니라고 언급하는 공상수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긴장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독자는 알고 있지만 소설 속 인물들은 모르고 있다는 그런 약간의 스릴러적인 아니면 약간의 긴장감 그런 것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소설을 읽어나갈 수 있는 재미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수와 경혜는 전혀 비슷한 점도 연결점도 없는 사람 같았는데요. 나중에 후반으로 진행될수록 그들은 어떤 사건을 그리고 어떤 인물들을 그리고 감정을 공유하는 사이였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점점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연애소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연애보다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부서졌다가 재건되는지 그 과정을 잘 보여준 소설 같고요.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 또 그 상처를 다른 사람으로 인해 어떻게 치유가 되는지,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고 있는 소설 같았습니다. 왜 제목이 경혜의 마음일지 책을 읽어가면서 내내 느꼈던 것 같아요. 제목 때문인지 처음엔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 제목 때문인지 읽는 내내 인물들의 마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 제목들은 그 마음들을, 인물들의 마음들을 따라가게 하는 그런 장치였다는 생각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김금희 작가님이 정말 성실한 작가님이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사실 소설 초입에 아주 많은 디테일들이 나열됩니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이 많을까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 모든 디테일들이 인물들이 마음에 다가가는 장치였고 독자가 인물들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작가님의 노력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실제로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대화해야 하고 지켜봐야 해요. 한 사람을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설은 차치하고도 현실에서도 그냥 자신의 기준대로 타인을 가볍게 평가해버리는 일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설명들과 묘사들은 인물 하나하나를 만들 때 작가님이 얼마나 그 인물들에게 애정을 쏟았고 마음을 다해서 한 명 한 명 설계하셨을지 알 수 있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내셨을 때의 인터뷰를 잠깐 봤는데요.
작가님께서 인천에서 사셨을 때 실제 호프집 화재 사건을 접하셨고 작가님이 충격을 받으셨고 자신이 소설을 쓴다면 그 사건에 대해 꼭 쓰고 싶다라고 그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작가님의 첫 장편 소설이라고 하는데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신 것만큼 마음이 참 단단하신 분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책 속에서는 단순히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상처도 있지만 어른이 아이들에게 주는 상처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른에게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 그대로 망가져 버릴 수도 있고 그 상처를 타인에게 고스란히 해소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한 의뢰 그냥 사회생활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럴 땐 다 그냥 같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들은 공상수와 박경애라는 인물을 통해서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자신의 소신을 말해도 된다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말해보니까 온통 김금희 작가님의 칭찬만 늘어놓은 것 같은데요. 이제야 알게 된 그동안 재미없을 것 같던 그 근거 없는 편견을 가졌던 게 민망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작가님의 소설은 이 장편 2권밖에 읽어보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무조건 출간되면 무조건 읽어보게 되는 작가가 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그 경애의 마음이 영화화돼도 좋겠지만 인물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소설이 품고 있는 아우라를 영상으로 쉽게 담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섣불리 만들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김금희 작가님의 대온실 수리 보고서와 경애의 마음 책 이야기를 혼자 떠들어 보았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떠들다 보니까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재미있었다면 들을만 하다면 좋아요도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막상 하다 보니까 재미있긴 하더라고요. 힘들긴 했지만 어쨌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내봐서 다음 영상도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좀 읽어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얘가 귓구멍이 막혔나 싶어서 어깨에 얼굴을 바짝 가져다 대고 사랑한다고 안 들려? 하고 외쳤다. 순씨는 양쪽 다리로 자전거를 지탱하더니 핸들바를 놓고 뒤돌아 나를 꽉 안았다. 나는 좋은 부분을 오련에 남기지 못하고 어떤 시절을 통째로 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이해한다. 소중한 시절을 불행에게 다 내어주고 그 시절을 연상시키는 그리움과 죽도록 싸워야 하는 사람들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무거운 무력감과 섀도복싱해야 하는 이들을. 마치 생명이 있는 어떤 것에 목을 조르듯 내 마음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을 천천히 죽이며 진행하는 상실을. 걔를 사랑하고 이별하는 과정이 가르쳐 주었다. 물론 동대문 시장까지 밤에 자전거를 타고 오가던 계절에는 알지 못했던 일이다. 대온실 수리 보고서에 나온 문장이었고요. 다음은 이 느낌과 이어져서 골라본 경애의 마음의 한 부분입니다. 언니, 폐기 안 해도 돼요. 마음을 폐기하지 마세요. 마음은 그렇게 어느 부분을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조금 부스러지긴 했지만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강변북로를 혼자 달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세요. 잘 먹고요. 고기도 좋지만 가끔은 채소를. 아니, 그냥 잘 지내요. 그것이 우리 최종 매뉴얼이에요. 마음을 폐기하지 말라는 작가의 메시지가 두 책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